네, 김치영입니다. 오늘도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네. 업종주민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지주사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지주사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이혜은 캐스터가 관련된 또 애널리스트들에게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직접 조사한 또 설문조사 결과 내용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업종을 들여다보는 업종 주민 시간입니다.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주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은 지주사 업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문에서는 크게 4가지를 중점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지주사 장기 저평가 이유와 금융지주들의 추가 주주 환원 여력을 체크해 봤고요. 이외에도 2분기 실적 전망과 하반기 주목할 이슈까지도 체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지주사들의 장기 저평가 이유를 두고 하나투자증권의 엄수진 연구위원 는 이중 상장이 가장 대표적인 저평가 이유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지주회사는 자사주 보유 비율과 배당 성향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아 밸류업 프로그램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밸류업 프로그램이 저평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상원 연구위원은 증시 저평가와 관련해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이 지배주주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다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익명으로 답변한 A 연구위원 또한 중복 상장으로 인한 저평가를 언급했으며 자사주 매입 및 소갑은 저평가 해소에 일조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어서 금융지주들의 주주 환원 확대 가능성인데요. 이상원 연구위원은 금융지주들은 주주 환원 재원이 충분해 향후 자사주 소각 및 배당 확대 등을 할 수 있으면서도 주주 환원 정책 의지도 높다고 봤습니다. A 연구위원은 금융지주사들의 주주 환원 확대 여력의 근본은 자본력 내지 자본 비율에서 나온다고 했고요. 대부분 금융지주사들이 금융당국 규제 수준을 상회하는 자본 적정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대비 등의 차원에서 점진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음은 실적 전망입니다. 엄수진 연구위원은 LG와 하나의 경우 지난 1분기에는 주요 자회사 실적 부진으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다소 부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분기에는 자회사 실적 회복으로 실적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했고요. CJ의 경우 올리브영과 제일제당을 주축으로 2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가리라 봤습니다. A 연구위원은 한편 일반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의 연결 실적의 합으로 실적이 계산되는 탓에 실적 자체가 가진 의미는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반면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일회성 충당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고요. 금융지주 중에서도 지방은행보다는 대형은행 지주사의 실적 흐름이 양호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반기 주목할 이슈에 대한 답변입니다. 엄수진 연구위원은 추후 하나의 주주 환원 확대가 기대된다고 했는데요.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즉 받게 되는 배당 수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했고요. 이같이 재원 규모가 커진 만큼 한화가 올해 지급할 현금 배당금 총액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상승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상원 연구위원은 하반기 주목할 이슈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이를 연계한 ETF 출시를 언급했고요. A 연구위원은 이에 더해 7월 말 세법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도 중요하다고 했고요. 이 밖에 거시적으로 연준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 국내 부동산 PF 구조조정 상황 등의 변수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탑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엄수진 연구위원은 3년에서 5년 관점으로 봤을 때 CJ를 선정했는데요. 올리브영의 해외 진출과 코로나 기간 부진했던 자회사들의 실적도 올해부터 반등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A증권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이익 체력과 자본 비율이 높은 KB, 신한, 하나 등 대형 은행 지주사를 언급했고요. 일반 지주사 중에서는 하반기 정책 모멘텀과 주주 행동주의에 민감하게 반응할 삼성물산을 탑픽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본 지주사 업황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전략까지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이 시간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김동양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가 이사님께도 사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주사에 대해서 강점과 약점, 그리고 또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수합 분석인데요. 강점하고 약점을 제가 좀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지주회사들은 금산분리라든지 최소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혀요. 아무래도 제일 회사의 지배구조의 상단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회사들을 아래로 달 수 있는 좋은 구조는 가지고 있죠. 그리고 계열사 대비 높은 ESG 등급을 갖고 있다. 내부 환경 쪽에서 이제 이게 강점으로 꼽히고요.
지주회사의 약점은 뭐 국내 뭐 지주회사의 디스카운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계열사들의 잇따른 상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값어치를 그대로 지주회사가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듣고 있죠. 그러다 보니 자회사들에 대한 지분을 조금 더 확대해라 뭐 이런 요구도 있다는 것도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도 알아보도록 하죠.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 세제 혜택에 대한 가능성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월 초에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도움 말씀 들어보겠고요. ESG 공시 확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 다만 위험 요인으로는 복합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저하되고 있고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 성과가 만약에 불발이 된다면은 관심은 더욱더 저하될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김 이사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제 투자자들은 지주회사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많거든요. 밸류업 프로그램이다, 뭐다 이렇게 되면. 근데 의외로 몇몇 가는 회사들 빼고는 또 못 간단 말이죠, 지주회사들이. 특히 뭐 최근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지주회사 주가를 보면 정말로 기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뭐 연초에 잠깐 올랐던 것들이 총선을 거치고 이제 세제 혜택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낮아지면서 주가가 다 원상 회복된 상태이고요. 사실 이제 뭐 앞서 보셨던 지주회사 저평가 문제는 한 7, 8년 전서부터 굉장히 좀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네. 뭐 중복 상장 이런 것들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큰 변화는 아무래도 복합 기업, 그러니까 지주회사도 일종의 복합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복합 기업에 대한 시장의 선호도 자체가 굉장히 떨어졌다. 아예 쳐다보지 않는다. 이게 좀 큰 원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은 사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맞습니다만은 정유화학을 주사업으로 하고 2차 전지를 이제 SK 온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사업회사로 접근을 하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주 환원을 할 상황이 사실은 아니죠. SK 온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순차입금이 20조 원에 가깝고 네. 투자가 더 필요하고 업황이 안 좋아서 지금 BEP 시점이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주가는 그래서 좀 부진한 상황이 계속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기회 요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네.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배당 우수기업에게 또 주주에게 분리과세로 배당 소득세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월초에 발표가 됐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밸류업 계획을 발표했을 때 이제 기재부에서 연초에도 언급했던 내용인데, 네. 근데 사실 제가 앞서 세제 혜택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낮다라고 한 이유는 이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7월 하반기에 나오는 2025년도 세제 개편안에 포함이 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야당 쪽에서 뭐 종부세 검토라든가 금투세 유예 뭐 이런 것들로 입장이 좀 새롭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제 개편안 발표에 혹시 들어올 수 있을지 가능성이 좀 네.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거 믿고 투자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맞아요. 너무 크다 이렇게 예. 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가장 가까운 뉴스로는 두산이 이제 지배구조 개편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뭐 소액주주들은 좀 반발을 하는 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요. 어떻습니까? 뭐 두산의 이제 최고 정점은 이제 두산이니까 네. 두산의 주가는 좀 탄력을 받을까요? 뭐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산의 직접적인 변화는 아니고 계열사들 간의 변화죠.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 두산 밥캣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데 뭐 큰 틀에서 보면 대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처럼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차세대 에너지, 기계, 반도체 소재 이렇게 명확하게 나눈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입장에서 보면 로보틱스 지분이 68%였던 것이 이제 앞으로는 42%로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로보틱스 밑에 두산 밥캣이 100%로 굉장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줄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계열사 주주들은 말씀하신 대로 좀 뭐 계산 셈법이 조금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두산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사실 로보틱스 지분을 좀 줄일 여지가 굉장히 컸었는데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서 노이즈를 일으키지 않았고 대신에 이제 안정적인 밥캣으로부터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새 주식이 결국은 일부든 전부든 두산 로보틱스로
전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2분기 실적 시즌이니만큼 물론 뭐 지주사라는 것이 다 또 기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화해서 봐야 되겠지만 어떤 지주사를 또 실적 측면에서는 주목하고 계신지 혹은 어떤 이슈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지주회사 실적이라는 게 아무래도 늦게 나오기도 하고 이 자회사들 실적을 기다렸다 같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연결 숫자 자체를 또 브레이크다운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올 들어서 주요 지주회사들의 자체 사업부라든가 비상장자 회사들 실적은 상당히 견조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지주회사는 아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의 건설 사업을 포함한 사업 실적들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SK의 SK E&S, LG CNS, 네. 두산의 전자사업부도 뭐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실적도 있고 하반기에는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구체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밸류업 계획을 발표를 할 테니까 그거를 보고 좀 좋은 기업들을 고르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요 이제 지주사들을 거의 다 언급하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탑픽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고르라면 뭘 고르십니까? 예, 뭐 두산이 약간은 좀 비난을 일부 받고 있을 것 네.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두산이 기존의 사업 쪽에서도 엔비디아향 뭐 매출이 발생할 수 있고 로보틱스를 통해서 현금 유입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요. LS도 작년에 이제 LS M&M을 통해서 2차 전지 밸류체인 투자를 늘렸고 네. 올해는 LS 전선을 통해서 글로벌 전력 인프라 관련된 수혜를 좀 늘려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주사와 관련해서 투자 전략 측면에서 도움 말씀 주신다면요. 뭐 나쁘다 해도 결국은 거버넌스의 개선을 지주회사들이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은 이제 ESG 경영이나 책임 투자가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이런 부분들이 코리아 밸류업으로 이어져서 네. 좀 시장의 관심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회사들이 주주 환원과 성장을 열심히 한다면 결국은 지주회사의 순자산 가치 그리고 배당 여력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김동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